looks like it's about 3.1 billion. It went up a little bit. This is about whether the Fed will be able to continue to set interest rates based on evidence and economic. 네, 글로벌 증시 속 주요 이슈들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보는 라운드 테이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새해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박현정 대신증권 박현정 연구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실은 이제 새해가 되고 나서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 랠리의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한 차례 원자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과 은, 구리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앞서서도 뭐 구리가 AI 데이터 센터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공급이 좀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 가격이 이제 오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달러의 흐름과 금리 전망, 사실 지정학적 변수까지 좀 겹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네, 일단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완화적인 유동성 사이클 속에서 이제 귀금속과 산업금속 섹터로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올해죠. 이제 올해를 놓고 봤을 때 어쨌거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SLR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완화적인 유동성 사이클 속에서 이제 금, 은, 구리 가격은 견조한 흐름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이제 시장도 매우 좋지만 원자재의 흐름을 살펴보면 그간 정말 많이 상승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안전자산 성격의 금, 뭐 산업 수요가 강한 은과 구리 가운데 올해 그러면 뭐 전반적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는 했습니다만 어떤 게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좀 금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좀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이제 저희가 구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해 왔던 이유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형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구리 수요가 견조하다라는 그런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상승을 해왔습니다. 근데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루미늄이라는 대체재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구리가 이제 알루미늄에 비해서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이제 알루미늄을 2.5배, 그러니까 구리의 2.5배, 그러니까 구리를 한 번 감을 걸 알루미늄을 두 번 반을 감으면 이제 알루미늄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체재가 존재를 한다는 점에서 구리 가격은 상당히 이제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은 같은 경우에도 어쨌거나 산업용의 수요가 굉장히 높고 저희가 은이 가장 역사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게 이제 1980년대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은 가격이 왜 다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냐면 이제 은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산업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주얼리를 판매하는 티파니 같은 곳에서 은 가격이 너무 높다라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비난하는 어조의 글을 이제 뉴스에 이제 게시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CME에서 증거금 인상을 하면서 은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지금 은 거래 증거금이 올라간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거래금이 올라가게 되면 은 가격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 여지가 있다라고는 보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금은 구리 중에 무엇 투자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금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금을 선호하신다. 아까 이제 금반지가 뭐 돌반지가 이제 100만 원을 도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지금이라도 돌반지를 지금 저희 어머니 돌반지 아직 안 팔고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조금 더 가지고 있다가 파셨어야 할 텐데 일단 금에 대한 기대감 조금 더 실어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금속에 이어서 천연 고무 가격도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올해 상승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그러면 천연 고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야에서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고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타이어에서 가장 많은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고, 사실 뭐 최근에 전기차에 대한 그런 수요에 대한 이슈
이슈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지만 사실 타이어 교체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난 이후부터 이제 4년 정도 뒤에 이제 교체 수요가 발생을 할 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전기차 판매량이 언제 많이 늘었었냐를 고민을 해보면 2021년이었기 때문에 지금 2026년이 이제 4년에서 5년이 넘어가면서 교체의 수요가 이제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합성 고무를 사용을 하게 되면 위험할 소지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전기차의 무게가 2배 이상 높은 중량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천연 고무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제 수요단에서 견고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고무 가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했었던 이유가 수요의 증가라기보다는 일단은 공급적인 측면에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봤을 때 고무의 가장 최대 생산국이 이제 태국인데 태국에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홍수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고무의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중국에서 사실 작년에 핫했었던 과일 중에 하나가 두리안입니다. 그래서 두리안? 파티에 두리안이 없으면 이제 인싸가 아니다 이런 그래요? 인식이 아니, 두리안 있었는데 드셔보셨나요?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냄새만 맡고 이제 먹는 걸 포기했는데 이제 중국인들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마진이 개선이 되다 보니까 이제 태국 농가들에서 주요 재배를 고무에서 두리안으로 넘어갔었기 때문에 이제 공급량이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이제 최근 고무 가격이 반등을 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어떻게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고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무 ETF도 존재를 하지 않고 투자가 쉽지는 그러니까요. 않은데 네, 그래서 이제 태국 주식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리트랑 아그로 인더스트리라고 해서 이제 태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티커가 STA라는 상품인데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글로벌리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고무 생산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해당 고무 가격이 상승이 되면 해당 기업의 이제 마진이 개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이제 천연 고무를 사실 투자할 때는 선물로 가능하지 않았나요? 그죠? 네, 선물도 이제 선물 가능합니다. 외에는 사실은 투자하기가 좀 네, 어려운데 선물은 또 아무나 또 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은 아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투자 전략이 아니다 보니까 네. 저희가 태국 관련 고무 관련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스리트랑 아그로 인더스트리 STA라는 주식인데 이 관련주를 한번 보시면서 천연 고무의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미국 시장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글로벌 시장 전반이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뭐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제 출발했는데요. 다우지수와 S&P 500도 신고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이 사실은 좀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증시가 좀 강해요. 네.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결국에는 수급에서 조금 결국 밀어 올렸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어제 무디스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캐펙스 지출,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이 앞으로 5년 동안 3조 달러까지 이제 유효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놨고, 그리고 이제 그 월마트 같은 경우가 이제 나스닥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수의 하락폭을 제한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기조에 힘입어서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미국 증시가 경조한 그런 흐름을 나타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시장을 크게 뒷받침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베네수엘라 뭐 이슈도 있고요.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친다면 지금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에 놓여 있는 게 바로 미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증시는 환호하고 있다는 점. 참 아이러니하게도 시장과 이러한 그 일반적인 경제 분위기가 조금은 다르게 또 흘러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최근 들어서 또 원전주, 특히 SMR 관련 종목들이 저점 대비 크게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해에 사실은 그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해법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원전. 이제 아, 네. 네, 맞습니다. 원전이 네.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조정 받을 만큼 받았고 네. 투자 매력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여전히 좀 매력적인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은 주가 측면에서 사실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올해도 좀 제한적이지만 완화적인 유동성 사이클 내에서 결국에는 중소형주들이 반등을 하게 될 텐데 그럼 SMR 관련된 기업들도 세게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원자력의 필요성을 이제 저희가 확인하는 해였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부터 계속 발생해왔던 그런 계약들이 실제로 집행이 되면서 투자와 건설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와 건설이 사실 이루어지면은 그만큼 이제 전력을 더 많이 필요로 할 거고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전력을 어디선가 이제 받아야 되는데 네.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네. 원전에 대한 이제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좀 네.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뭐 네. ETF라든지 탑픽 종목이 있으면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ETF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일 선호하고 있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소울 미국 원자력 SMR이라는 상품을 가장 선호를 하고 있고요. 해당 상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의 비중이 높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작년 하반기에 좀 주가가 안 좋은 흐름을 보였다 보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서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나 카메코의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카메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리 봤을 때 저희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지분의 49%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결국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원자력이 건설이 되고 이제 생산이 들어가게 되면 우라늄에 대한 소비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수혜를 모두 보고 있는 카메코이기 때문에 카메코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상품 같은 경우에는 좀 SMR 종목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안정적인 종목의 비중을 높이면서 이제 부가적인 알파를 누릴 수 있어서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ETF로는 소울 미국 원자력 SMR ETF를 소개해 주셨고요. 또 관련 저희가 수혜주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의 직접적인 이제 직접주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수혜주를 소개해 주셨고 그 안에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카메코 집중해 보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시장을 보면 너무나 호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시아 증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 뭐 지난해부터 그랬지만요. 올해 들어서도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주요 아시아 테크 지수들이 정말 나스닥 대비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일본, 대만까지 일제히 이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밸류에이션과 정책 환경을 고려했을 때 이런 우위적인 흐름이 올해 쭉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올해도 아무래도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가 이제 저희가 글로벌 경기가 견조한 상황에서 이제 완화적인 그런 통화 정책이 이어질 때 신흥국 증시가 아무래도 강세를 나타내는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저희 뭐 중국이라던가 국내 증시도 여전히 올해도 견조한 성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 기술주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밸류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밸류적인 측면에서도 여전히 중국 기술주나 아니면 국내 같은 경우가 미국에 비해서는 부담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매력도가 부각이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 주식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뭐 어떻게 보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반대로 이제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없기 때문에 네.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중국 테크 기업들이 네. 이익 성장률이 이제 미국의 이제 M7을 웃돌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도 제시를 했는데 뭐 M7이 약간 비웃는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뭐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시나리오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중국 테크 기업들이 이제 뭐 정책적인 모멘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워낙 그 인재들이 뭐 많이 투입이 돼서 이제
빠른 속도로 좀 성장을 해 나가려고 시도를 한다고 해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이게 저희가 성장률 측면에서는 저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M7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최근 몇 년간 실적이 너무 좋았고 지금 계속해서 최고치를 찍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성장률은 어쨌거나 저희가 기저효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빅테크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간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작년 초에 그러니까 25년 2월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중국 빅테크 CEO들과 회담을 하면서 빅테크에 좀 우호적인 그런 스탠스로 변화를 했었지 그 전에 이제 21년부터 25년까지는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반독점법 규제를 하면서 빅테크들에게 우호적이지 못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이런 억눌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기저효과를 감안을 했을 때는 시진핑 정책적인 그런 완화적인 스탠스로 옮겨갔었기 때문에 이제 중국 테크들에게 조금 더 우호적이게 되면서 이제 성장률 측면에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사실 이제 절대적인 이익치를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M7이 훨씬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좀 투자를 할 때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미국은 워낙 안정적으로 큰 성장을 지금 장기간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안정적일 수 있겠고 네. 상대적으로 중국은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맞춰서 전략을 세워보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현정 전 대신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